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이완구 국무총리 전격 사의 표명했습니다. 정치권의 움직임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진권 경희대 개건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이완구 총리 사의, 저는 좀 갑작스럽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은 그동안에 이미 기정사실화된 분위기였고 그 속에서 이제 언제 그만둘 것이냐. 그런데 대부분은 네.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이 또 그렇게 김무성 그 새누리당 부대표에게 각별히 또 부탁까지 하고 갔으니까 귀국한 이후에 결정하지 않겠냐 이렇게 봤는데 그 동안에도 상황이 너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주로 제가 볼 때는 참 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주로 이완구 총리가 자초한 측면이 많고요. 또 거기다가 이제 바로 그렇게 자초하는 그런 모습을 자꾸 계속해서 보이니까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또 그걸 기화로 해서 또 이제 해임 건의 압박을 이제 계속 가하기 시작하니까 새누리당에서도 일각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그 동조하는 그런 분위기가 생기고 하니까 아마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내나 네. 대통령 와서 그때 결정해서 내나 말이죠. 결과는 같거든요. 그래 지금 계속 그렇게 더 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에 정부는 더 위기에 몰리고 대통령은 더 압박을 받게 되고 자신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더 자기도 수렁에 빠져서 그러니까 논란의 수렁 또 비판의 수렁 이런 데 빠져 들어갈 것 같으니까 아무래도 이 선에서 그만두는 게 그나마도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네. 또 새누리당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또 자신의 더 이상 비참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결정이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아마 대통령이 직접이 아니면 가 있는 그런 이제 측근들에게도 이제 아마 의사를 확인했을 겁니다. 예. 네, 최 교수님. 일단 성완종 회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4월 9일이었어요. 그리고 10일 날 이제 그 김기춘 호텔 전 실장 돈 받았다는 게 나오고 메모지가 나오고 막 이랬단 그렇죠. 말이죠. 그리고 게다가 이제 그 신문에 이제 인터뷰 내용이 보도가 되고 이런 과정도 있다가 13일 날부터 대정부질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13, 14, 15, 16 나갈 동안에 아주 그 국회의원들이 거의 이제 이완구 청문회를 방북해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이제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네. 그때 어쨌든 여러 가지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 속에서 좀 말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신뢰를 상실하기 시작했고 특히 이제 14일 날 성완종 회장이 3천만 원을 줬다. 부여사무소에서 2013년도 4월 4일 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독대했니 안 했니 이러면서 상당히 그 신뢰를 잃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총리에 대한 도덕적 권위랄지 신뢰랄지 또 도덕적 정당성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 여론이 악화됐었죠. 뭔가 여론이 반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래서 시간이 좀 흐르면서 대통령 출국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이진권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바와 같고 기본적으로 아무튼 국민들은 3천만 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문제를 떠나서 뭔가 총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해명하지 못한다 하다 보니까 사건의 실체적 진실 여부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되겠습니다만 그것과는 무관하게 총리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해임 건의안을 압박하기 시작했죠. 근데 해임 건의안을 새누리당으로서는요.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해임 건의안에 표결에 참석을 해가지고 가결을 시킨다. 그건 대통령이 집권당 대표에게 일단 귀국할 때까지 기다려달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야가 어쨌든 표결에 참석을 해가지고 가결시켰다. 이건 어쨌든 여권 내의 그 권력 구조로 볼 때 상정하기 어려운 구도란 말이죠. 그렇다 부결을 시키면은 민심과는 완전히 등을 돌릴 거고 이렇게 해임 건의안이 압박해오는 상황이었고 게다가 4월 29일 날 재보선은 바로 이제 코앞에 다가왔어요. 이건 그야말로 전패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어요. 새누리당으로서는. 그래서 더 이상 대통령이 귀국해 결정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말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 오후부터 해가지고 당내에서 자진사퇴론이 급부상했고 아까 이지용 교수님 말씀처럼 초재선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자진사퇴 얘기가 나왔고 이미 며칠 전에 김용태 의원이라든지 이재호 의원은 자진사퇴 얘기를 했단 말이죠. 게다가 아주 보다 구체적으로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아침 소리라는 그 소장파 단체가 14명이라는데 소속 의원이 현재 표 계산을 해보면은 293명이 재정인인데 지금 새정치연합이 127석에다가 129석 그리고 정의당이 5석이니까 134석이잖아요. 그럼 과반이 148석이라 되는 건데 14석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새누리당의 아침 모임이 14표다. 다 찬성하겠다. 가결에 손을 들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정도까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몰렸다. 결국 이제 그게 청와대와의 교감하에 이런 일이 이루어졌고 이완구 총리 본인도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고 봤던 것 같고 예. 뭐니 해도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됐기 때문에 이것을 돌리기 어려웠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론이 더 이상 좋아질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단을 내렸는데 그동안 새누리당이나 청와대에서 얘기했던 부분은 국정 공백을 가장 우려했단 말이죠. 하지만 그 국정 공백을 우려해도 내는 것이 훨씬 더 잘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근데 총리가요, 우리나라 헌법, 이 헌정 구조상 총리의 위상이라든지 총리의 역할은 이게 사실 좀 명확하거나 뭐 명쾌하거나 그러지 못합니다. 다만 이제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이제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은요,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통할한다는 것보다는 그냥 말하자면 상징성이 실질적인 역할보다는 상징성이 좀 더 크다고 볼 때 또 오늘날과 같이 이 통신수단이 어느 때보다 발달하는 이런 시점에서 대통령이 중남미에 가 있든 무슨 유럽에 가 있든 북극해에 가 있든 남극해에 가 있든 대통령이 어떤 이 국정을 이끄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다만 상징적으로 국무총리가 이렇게 이제 중간에 이렇게 중도 사퇴하는 것이 대통령도 없는 부재한 상태에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과연 국정에 어떤 충격을 주지 않느냐 그런 이제 상징적인 우려는 할 수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것 때문에 국정이 마비된다든지 국정에 큰 혼선이 빚어진다든지 이런 건 없겠죠. 다만 이제 정부 그러니까 행정부가 이것 때문에 좀 우왕좌왕한다든지 아주 충격을 받는다든지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것이 이완구 총리가 계속 그 자리에 지킴으로써 오는 그런 논란이라든지 그런 이를테면 정쟁이라든지 그런 국민적인 거부감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보면요 오히려 이렇게 결심을 분명히 해주는 것이 문제를 더 푸는데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기본적으로 이 성완종 이른바 리스트가 이제 공개되고 난 다음에 한 10여일은 사실 비정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총리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만 총리의 도덕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총리의 업무 수행이라는 게 대단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바로 그런 것들이 대통령이 항상 말씀하셨던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번에 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사실은 이완구 총리로서는 대단히 본인은 아직은 돈을 안 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억울할 수 있겠으나 그건 나중에 밝혀질 일이고 국정 공백은 전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 어쨌든 네. 총리라는 자리가 우리 헌법에 있는데 총리라는 직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 총리가 어쨌든 자신의 그 도덕적 정당성을 상실한 상태니까 오늘 이제 국무회의도 최경환 부총리가 주재를 했는데 예. 어쨌든 현직 총리인데 불구하고 총리가 국무회의 주재하지 않는 상황. 이런 그렇죠. 것들은 분명히 비정상적인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지난주에도 이완구 총리가 국무회의 때 모두 발언을 생략했다라는 건데 오늘도 최경환 부총리가 모두 발언을 생략했어요. 생략할 수밖에 없겠죠. 국무회의는 사실 형식적인 주제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총리가 내각을 어쨌든 도덕적 권위를 가지고 통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죠. 어제까지도 말이죠. 그런 것들은 어쨌든 국정의 어떤 각부를 통할한다는 데 있어가지고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상의 결제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네. 어떤 공무원들이나 각 부처가 상당히 뒤숭숭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면에서 국정의 공백이 불가피하다. 중요한 건 이제 향후 앞으로 이제 어떻게 총리도 내정하고 또 이런 과정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대통령이 빨리 귀국 날짜가 27일 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니까 예. 그때까지는 이런 상황이 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면서 4월 29일 날 재보선이 끝난 다음에 여야 누가 이기든 지든 말이죠. 이분을 빨리 정상화를 해야 돼요. 이게 일국의 국무총리가 이런 비리 의혹에 연루돼가지고 권위까지 상실한 이런 상황 이 자체를 빨리 극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이완구 총리의 사의 표명으로 여러 가지 여야 문제도 있겠지만 여야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충청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지난번부터 나온 얘기지만 호남 지역보다 이제 인구도 많고 네. 지역 수도 좀 늘려야 되고 앞으로 좀 우리가 정치권에서 목소리 한번 제대로 내보자라고 하면서 충청 지역의 유력 정치인들 많이 이제 대거 앞으로 내밀었단 말이죠. 하지만 이번 사태로 충청권이 오히려 힘을 잃게 될 것이냐 아니면 그 반대로
캐스팅 보트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의견이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는 이제 일단 우선 무엇보다도 충청도 계시는 분들, 충청도에 계시는 그 우리 국민들, 그 주민들, 이분들이 아마 상처를 가장 크게 받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또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충청인들로서도 이제는 차후에는 우리도 대안이 있다. 여야 공이 그러니까 특히 이 여당에는 또 이완구 총리가 급부상함으로써 또 대안이 되게 이제 충분했고 또 야당에서는 또 이제 있죠. 그 안희정 그 충남지사가 있고 더더구나 그 위에 또 보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있고 이래서 아마 그런 면에서는 심리적으로 충청도민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까지도 말이죠. 사무총장까지도 이런 성완종 리스트 파문 때문에 좀 많은 이미지 상처를 입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상실감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굉장히 컸겠죠. 그런데 아마 그런 점에서 충청도로서는 한번 어떻게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기계를 세우고 기세를 한번 세워볼 이런 계기를 좀 상실한 데 대해서는 좀 그거 하지만은요. 그러나 또 이런 상처는 빨리 극복해야죠. 뭐 이게 다 사실은 이게 불명예스럽기 때문에 충청도 주민들은 더더욱 지금 마음이 아플 텐데 그럴수록 이것을 빨리 치유를 하고 나가야지 이것을 계속 이제 이 아픔을 그냥 안고 간다면 이 충청도민들은 얼마나 그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꼭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반기문 총장이나 이완구 총리나 첫 마디가 이제 문제였습니다. 첫 마디는 잘 모른다. 모르는 사람들 이러는 바람에 반기문 총장이 뭐 다른 것 때문에 지금 그 이미지 손상 받을 건 없는데 다만 그 첫 마디가 나는 잘 모르는 분이다 이런 바람에 이제 그렇게 됐지만은 반기문 총장이나 누구나 사람 인간인 이상 어떻게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앞에 닥쳤을 때는 그것을 우리 나중에 생각도 그리고 훈수는 잘 들을 수 있지만은 직접 맞닥뜨리면 그렇게 당황해서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국민들도 우리의 인재들에 대해서 너무 그런 쪽에다가 이제 반기문 총장 같은 분 상처를 좀 우리가 같이 감사 안아주는 그런 쪽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예. 저는 지금 이번에 이제 이완구 총리가 이제 이렇게 자진 사퇴의 수순을 밟음으로써 충청인들의 가슴에 상처를 입은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어쨌든 그 이완구 총리는 원내대표를 무난히 해냈고 게다가 충청남도 도지사를 했고 선출직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선출직 출신이 그렇게 국무총리가 된 적이 많지가 않거든요. 과거 이해찬 총리도 물론 한명수 총리도 마찬가지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만큼 기대를 한 번에 받았던 것이고 지난번에 그 JP께서 여기 서울에 올라오실 때 뒤에서 그 휠체어 이렇게 밀면서 상징적으로 말이죠. 가시적으로 충청의 그 어떤 후계자 같은 충청의 어떤 맹주 같은 것들을 그렇게 보여줬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들을 했던 것이긴 합니다만 그런 점에서 상당한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서 반기문 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하게 이번에 어쨌든 금이 좀 가긴 갔어요. 단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건요. 우리가 이게 충청 대망론을 자꾸 얘기했던 이유가 뭡니까? 과거 정권이 항상 영남과 호남 이렇게 번갈아 정권을 잡고 그랬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청권이 이미 이제 호남보다도 인구가 많아졌고 한데 왜 우리 충청도도 대권자가 나서서 뭔가 대권에 도전해야 되는 거야 이런 지역 그 주민들의 열망 같은 게 있는 거였잖아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충청 대망론을 얘기했던 것이고 그것을 한 번에 받았던 게 이완구 총리였고 JP 이후에 말이죠. 그러나 안희정 지사가 말씀하셨습니다. 꼭 안희정 지사라서가 아니라 충청에 또 인물을 얼마든지 발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안은 이 사안대로 그대로 우리가 직시해야 되는 것이고 충청은 충청대로 또 목소리가 있고 또 우리나라의 그 중요한 캐스팅 보트로서 사실 뭐 선거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왔잖아요. 충청에서 이긴 후보가 다 이겨왔으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이런 사안이 너무 지나치게 충청 대망론이 완전히 허물어졌다. 이렇게 가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차기 대선하고 관련해서 말하자면 당장 뭐 바로 차기에 어떻게 내세울 만한 충청도의 주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대신에 지금 아까 뭐 앵커도 지적하셨지만 대신에 캐스팅 보트로서의 위상은 오히려 더 강화되는 측면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해서 충청 주민들께서도 너무 이런 거 가지고 충격을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제 여야 반응으로 가겠습니다. 이번 사의를 통해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특검 받는 쪽으로 가자 뭐 얘기를 하면서 특검 만약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야당에서 약간 지지부진하게 정략으로 끌고 가려는 속셈이다라고 이제 수위를 좀 올렸고요. 야당 입장에서는
이완구 총리가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라면서 메모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제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 두 반응을 보셨는지 이번에 먼저 이야기하시죠. 일단 뭐 이완구 총리가 시작이다, 뭐 끝이다 이런 건 어쨌든 뭐 정치적인 공방에서 나온 얘기들이니까 그 말에 어떤 뭐 옳고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리스트에 나와 있는 8명에 대한 수사는 해야 되겠죠. 지금 이완구 총리에게 워낙 많은 그 관심과 주목도가 높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 보도도 대단히 적었고 또 사실 뭐 홍준표 지사나 이완구 총리는 사실 구체적 정황이 나타났던 거였잖아요. 그게 진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다른 사람들 지금 나오는 여러 그 거론된 인사들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될 겁니다, 아마. 그러다가 수사를 하다가 이제 야당 인사에 대한 정황이나 단서가 나오면 그것도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건 대통령의 말씀처럼 꼭 송혜원 수사 이런 대통령의 말씀이 안 계셨다 하더라도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단지 지금 특검과 이제 검찰 수사에 있어가지고는 여야의 정책 셈법은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야당이 일단 특검을 주장해 왔는데 이런 상황일 경우에 오히려 여당이 특검을 주장하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는 글쎄 이것도 하나의 뭐 유추고 이제 추론이긴 한데 야당으로서 어쨌든 검찰 수사를 한 다음에 특검을 좀 미룸으로써 이 이슈를 좀 장기적인 국면으로 끌고 갈 생각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 총선이 이제 4월이잖아요. 네. 1년 정도 남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특검도 지금 야당 얘기는 현재 여야가 합의한 상설특검법이 대통령이 2명 추천하고 특검 추천위원회가 2명 추천 중에서 대통령이 1명 임명하는 거기 때문에 야당의 의사가 반영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다른 특검법을 다시 하자라는 쪽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특검이 상당히 늘어질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어떤 이슈는 장기화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반대의 논리로 이제 여당은 특검을 하자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검찰 수사냐 특검이냐 이것도 또 정쟁일 수 있어요. 정책 유불리를 따지는 거니까 일단 당분간은 좀 검찰 수사를 좀 지켜보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워낙 뭐 지금 대전지검장이 올라와서 그걸 지휘하고 있고 그러니까 일단 뭐 총리가 일단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검찰의 그 부담도 상당히 덜어진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국민 여론이 검찰 수사 못 믿겠다 한다면 그때 특검을 다시 하는 것도 전혀 그렇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이 특검 말이죠. 근데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뭐 지금 4.19 총선 그 전에 뭐 특검 이야기를 할 필요 없고, 그다음 이제 일단 이 검찰이 이 수사를 하면 아까 뭐 이완구 총리뿐 아니다 뭐 이렇게 이완구 총리가 그야말로 시작이다 이런 입장일 거예요. 그다음에 그 리스트에 나타난 8명뿐 아니고 이제 앞으로 그 황교안 법무장관이 그런데 제한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계속 해나가면 지금 최 교수님 말씀처럼 이 이번 이 성완종 리스트 수사 국면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거든요. 예? 계속 이어져 가고 나서 그다음에 마지막에 특검 카드를 또 근데 특검 카드를 꺼내기 이전에 새정치민주연합도 안에서 전부 이제 확인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연 전부 전혀 연루가 되지 않았냐. 황교안 법무장관이 이야기 압박을 하듯이 만약에 우리도 저기 연루됐다면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일단 내부적으로는 그런 것도 자체적인 조사도 해야 될 그런 시간을 벌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대신에 여당으로서는 이 논란을 놔두면 계속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한 사람 이완국 이제 총리 끝났으니까 홍준표 지사 끝나면 또 누구 이병기 실장이 될지 누가 될지 또 누구 이렇게 계속 가면 그다음에 리스트뿐 아니라 그 밖에 있는 사람 또 드러날 경우에 끊임없이 거기 끌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검이란 상징성이 있잖아요. 특검은 한번 끝나면 이제 그걸로서 정치적으로는 완결되는 거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특검을 빨리 끌어서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잔이라면 빨리 마셔버리자. 그래서 아마 새누리당으로서는 특검을 좀 서두르고 싶을 거고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아직 서둘 이유가 없다. 뭐 이런 판단을 하겠죠. 예. 네. 이제 그렇다면 이완구 총리가 만약 사퇴를 하지 않았다면 재보선에서 당연히 이제 큰 영향을 미쳤을 텐데 이완구 총리의 사퇴로서 이제 재보선 판세는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이 조금은 의견이 다를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완구 총리가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다면은 적어도 상적으로 볼 때 이 선거는 대단히 어려운 선거가 될 수밖에 없었겠죠. 여당에게 말이죠. 네. 근데 지금 이완구 총리가 사의를 표명했다 하더라도 그동안 열흘 동안의 그 국민들이 받은 그 신뢰 그 상실 또 신뢰 위기 같은 거 그건 리더십의 위기와도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권에게는 여전히 불리한 구도다 지금. 이게 뭐 사의 표명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이것이 완전히 가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동안 하나의 그 신뢰적인 측면에서의 국민들의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거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진위 여부가 말이죠. 옳고 그른 게 확실히 가려지는 거라면 딱 밝혀진 다음에
해소가 될 수가 있는 건 이건 좀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의 표명 그 자체로 여당이 다시 반전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분명한 건 그러나 여당으로서는 전패 위기에 몰렸었는데 아직 선거가 좀 며칠 남았단 말이에요. 29일까지. 선거라는 게 마지막까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게다가 뭐 정치 생물이란 말은 누구나 하는 말이니까. 그래서 여당으로서 일단 해볼 만하다. 이게 과거 며칠 전만 해도 이제 선거 시작할 때 야당이 해볼 만하다 그랬던 게 야당이 그만큼 불리했다라는 반증이었거든요. 이제 여당도 해볼 만한 선거가 된 거예요. 이 사의 표명하고 뭐 새로운 국면을 시작할 수 있고. 게다가 또 하나는 새누리당이 이번에 청와대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쨌든 목소리를 낸 거잖아요. 네. 대통령과 당대표가 만나서 회동할 때도 16일 날 어쨌든 나중에 밝혀진 얘기입니다만 새누리당 대표가 그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당내 분위기를. 근데 대통령이 오히려 좀 만류했다 뭐 이런 후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당청 관계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나 당이 뭔가 이제 어떤 그 정체성을 가지고 당이 목소리를 낸 측면이 분명히 이번에 있어요. 정치 공학적으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뭔가 새로운 반전 얘기를 마련한 거고 반대로 야당은 이제는 이 구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이제. 이 정권 심판론 가지고 마냥 끌 수는 없는 거예요. 여전히 뭐 정권 심판론 얘기하겠습니다만 여전히 뭐 다른 인사들도 나와 있으니까 지금. 그러나 단순한 구도로 계속 이 이완구 총리 건이라든지 그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를 가지고 선거에만 계속 활용을 한다면 야당도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선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팽팽해졌던 것은 약간 바람을 뺀 셈이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그게 그러니까 이 정부나 이 총리나 뭐 이 청와대나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졌던 것이 만약에 청와대나 또 정부나 또 여당이나 전혀 개의치 않은 듯이 그렇게 하면 이게 터질 수 있거든. 민심이라는 게. 근데 바람을 많이 빼버렸어요. 그래서 긴장이 많이 풀려버린 것이니까 적어도 그 점에서 더 악화될, 그러니까 새누리당 후보에 대해서 더 거부감을 더 키울 그런 우려는 없어졌다. 뭐 그런 점이 있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다만 대통령이 27일에 귀국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이것을 결단을 내려줘야지. 네. 그 만약에 이 사표를 이틀씩 이렇게 갖고 이거 선거를 넘겨버리면 효과는 없겠죠. 근데 아마 대통령이 오면 바로 이제 처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처리만 바로 한다면 그것이 또 바람을 좀 빼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이번에 새누리당이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문제 해결에서 주도권을 쥐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 새누리당은 적어도 이번 이 파동에서 그래도 국민들의 뭐랄까 말하자면 이 지탄 이런 것을 받는 직격탄을 받을 그런 입장에서 약간 벗어나 있었으니까 그런 점에서도 이번 그 재보선에는 이완구 총리가 그 사퇴한 것이 이 새누리당을 좀 위기에서 조금 구해주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네. 본다면 지금 말씀처럼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는 한번 새누리당도 해볼 만한 선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이 파동을 보면서 말이죠. 야당보단 여권이 어쨌든 이 주도를 했던 거 아닙니까? 야당은 물론 해임 건의안으로 압박은 가해 왔습니다만 여권 내에서의 어떤 그 역학 관계라고 그럴까 당청 관계를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당내에서 이른바 친박과 비박 간의 어떤 역학 관계나 목소리가 전혀 달랐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나중에 어제 오후만 해도 급격히 이제 물론 자진 사퇴로 부상을 했습니다만 여당 내에서의 어떤 친박과 비박 간의 권력 관계의 변화, 게다가 당청 관계의 변화 이런 것들이 집권 3년 차잖아요. 향후 이제 4대 국정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공공 부분, 뭐 금융, 노동, 교육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으나 어쨌든 권력의 추는 이번 사안에서 현 단계에서 상당히 청와대보단 이쪽 당 쪽으로 옮겨간 듯하다. 게다가 또 이제 내년에 총선거 때문에 당과 청와대는 적어도 이 정치현상을 보는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당은 굉장히 선거에 민감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점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 아무튼 간에 대통령께서 27일 귀국하셔가지고 전 바로 처리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9일이 선거잖아요. 근데 우리 이종훈 교수님 말씀처럼 7일, 8일 지나면 이 사의 표명한 게 선거에 관한 한 그건 별로 효력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 빠르게 처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문제는 처리는 하는데 처리한 다음에 후속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다음 총리, 뭐 요즘에 패러디 정원 전 총리가 다시 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정도의 패러디가 나올 정도인데 누굴 후임으로 해야 될까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이게 뭐 이상론일 수도 있지만은 이참에 그러니까 총리가 또 이번에 보면 부패 척결 여기 내가 앞장 나서겠다 뭐 이렇게 또 너무 강경하게 나오는
바람에 또 어떤 사실은 좀 거부 반응이 곳곳에서 나왔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미루더라도 사실 우리 헌법 구조상 총리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총리의 역할이 그렇게 뚜렷한 것도 그렇게 결정적인 것도 아닌 만큼 오히려 저는 총리를 이번에는 정치적으로 좀 총리의 위상을 대통령이 활용하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당평책이라는 측면에서 뭐 호남이라든지 비영남 지역, 호남이라든가 뭐 이런 충청이나 이런 지역에 있는 그 분들 중에도 정치적 경륜이 또 풍부하고 그래서 사람을 잘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그런 인재를 내세워 가지고 대통령이 부족한 부분,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 포용력이 큰, 그다음에 이 소통력이 아주 뛰어난 이런 분을 상징적으로 모셔놓는 것이 차라리 자신의 색깔을 너무 내세우면서 그러니까 나서는 그런 총리보다는 오히려 유리할 것 같고 또 그래야지 안 그러고 말이죠. 지금 또 이제 아주 역량 이런 것에 너무 치우쳐가지고 하다 보면 또 저 청문회 때문에 이제 홍역을 치러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여야가 같이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그런 원로를 좀 찾아보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고 또 이참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또 총리를 후보를 지명해가지고 또 청문회에서 또 논란이 벌어지면 이건 상처가 너무 커지거든요. 그 점에서도 대통령은 이번에는 좀 여유를 가지고 찬찬히 인재를 좀 고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저기 동의를 하는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정무형이라든지 전국 돌파형 이런 것들은 맞지 않아요. 지난번에 정원 총리 같은 경우는 좀 그래서 이런 말씀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좀 무색무취형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뭔가 새롭게 뭔가 정치인이 들어와서 전국을 돌파하고 뭔가 기강을 잡고 이런 이 개념이었기 때문에 이완구 총리가 이제 발탁이 됐던 거였는데 네. 지금은 전혀 상황이 다르잖아요. 국민들의 마음이 굉장히 지금 이 총리에 대해서 불신이 많이 쌓였고 말이야 이러니까 그래서 굳이 용어로 표현한다면 국민통합형이라고 그럴까 이런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정치인 출신이 들어와서 또 이렇게 차기 대권주자 반열에 오르고 이런 것도 이제 국민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차기 대권주자 됐건 안 됐건 그건 국민들 관심이 바뀌거든요. 어떤 면에서 볼 때. 그래서 일단 도덕적이래야 된다는 거. 그리고 뭔가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우리와 좀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사람. 지나치게 어떤 정무형이라든지 이제 경제 활성화 법안을 하기 위해서 경제 관료라든지 이런 거 말고 과거에 왜 국면 전환용으로 총리를 경질한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썩 좋은 정치 행태는 아니었죠. 그러나 이번엔 국면 전환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총리를 통해서 국민들을 다잡는다는 측면. 다시 말하면 좀 중도 성향. 네. 지나치게 보수 성향이라든지 지나치게 좌파 성향 말고 좀 중도 성향에 가까운 사람 그리고 뭔가 좀 도덕적인 이미지가 강한 사람 그래서 인지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쓰는 게 국민통합형에서 아니면 호남 총리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어제 이런 상황에서 좀 다잡는다는 측면에서 그런 새로운 개념으로 총리를 내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야기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진권 경희대 개원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